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을 보험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치료 단계에서 실제 부담이 되는 암 주요 치료비, 요즘 또 암 치료비 관련해서 대비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세한 그 방법 알려드릴 거고, 또 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은퇴 설계의 기본 방향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급 배수 누출 사고에 대한 보험 기준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첫 번째 만나볼 보험 닥터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메타리치 맵그룹의 최익은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반갑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익은 전문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시청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한번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암보험 안에서도 진단비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술비나 치료비까지 같이 넣어야 하는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진단금만 있으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치료 과정까지 생각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몇 번 다뤄드리긴 했는데 최근에는 암의 치료 방법이 워낙 다양해지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면서 이제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비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최익은 지점장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점장님,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 관련해서 이걸 왜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암 보험 이야기를 좀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진단금만큼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요즘 치료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암은 이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치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됐습니다. 네. 실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암 주요 치료비, 특히 중입자 치료, 하이 클래스 암 치료, 비급여 주요 치료비,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드릴 건데요. 과거 암 치료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거의 이 공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암의 종류도 세분화가 됐고 유전자 검사, 체력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는 이 치료도 가능하고 저 치료도 가능한데 비용은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치료는 선택할 수 있는데 비용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걸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치료 효과가 아니라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요즘 암보험은 얼마를 주느냐가 보다는 어디까지 커버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치료는 중입자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에너지암, 조직에 정확하게 집중시켜서 정상 중지 소닥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특히 전립선암, 폐암, 췌장암, 일부 소아암 등에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비용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1회 비용이 아니라 전체 치료 비용을 수천만 원대의 경우가 좀 많고 아직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같은 암인데도 어떤 분은 중입자 치료를 받고 어떤 분은 포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이죠. 다음은 흔히 말하는 하이클래스 암 치료입니다. 요즘 항암 치료는 무조건 독하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표적 항암제며 역항암제, 암 세포만 공격하거나 면역 체계를 활용하는 치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치료 과정들이 대부분 비급여 치료라는 겁니다.
한 달 치료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요. 항암 치료는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진단금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진단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단금은 한 번이고 치료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진단금으로 생활비, 대출, 병원비를 쓰면은 치료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암보험은 진단금만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 암보험 핵심이 비급여 주요 치료비입니다. 이 보장은 단순히 입원비나 수술비가 아니라 암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쓰는 비용을 반복적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중입자 치료, 고가의 항암 약물, 최신 치료 양식까지 폭넓게 커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암 치료는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험도 빠르게 변할 것이고요. 저희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따라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암보험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진단금만 있는지, 치료 과정까지 고려되어 있는지, 비급여 치료로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 기준으로 보면 기존 보험도 점검이 필요할 거고요. 새로 준비하신 분들은 반향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를 받느냐는 준비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보험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치료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보험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설명 들으셨겠지만 암 치료와 관련해서 이제는 암 치료가 중입자 치료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암 치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준비해 놔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암 주요 치료비 관련된 설명을 오늘 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메타리치 맥그룹의 최익은 지점장과 함께 했는데요. 지점장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보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닥터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험 닥터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보험 전문가 신한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세금, 질병, 상해, 사망, 연금 등등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더 현명하게,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금융 전문가 신한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신한국 전문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세 직장인입니다. 요즘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개인연금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변액연금보험 등 이름도 비슷하고 구조도 달라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액공제, 수익률, 비과세, 보증기능 등 제 상황에 맞는 조합을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준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성장형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또 효율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보셨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 시청자분의 사연과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노후 준비 해야 되는데 뭐 연금저축 펀드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뭐가 뭔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한국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 설계 또 노후 준비를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금융 상품으로도 요즘은 많이 준비를 하시니까 은퇴 설계를 지금 왜 저희가 중요시하고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은퇴 설계라서 은퇴 설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일단 지금 우리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평균 85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은퇴를 하고 나서 평균 우리가 30년에서 40년은 이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떠냐면 현실이 이제 국민연금 수령자가 평균 약 5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50만 원으로는 뭐 생활비, 그다음에 의료비를 내고 나면은 굉장히 부족한 없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를 하기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연금의 3층 연금 구조라고 해서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 회사에서 쌓아주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연금이죠. 이제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는 가입이 돼 있는데 개인연금은 사실 가입이 잘 안 돼 있는 실정이고 퇴직연금은 역시 개인의 근속 연수와 연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가 이제 얼마나 개인연금을 잘 일찍 체계적으로 준비했느냐 이렇게 좀 달려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개인연금은 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연금을 어떻게 설계를 좀 해야 되고 어떻게 같은 돈으로 효율적인 좀 연금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앞에서 뭐 그림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3층 연금 구조를 잘 쌓아놔야 된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민연금은 뭐 대부분 아마 납부를 하고 계실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퇴직연금은 이제 회사나 나의 이런 이 근로 연수나 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편차가 좀 크고 결국에는 개인연금으로 저희가 그 부족분을 많이 채워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뭐 한 달 생활비도 안 될 정도이니까 그럼 개인연금으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연금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안전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은행 적금이나 보통 많이들 하시는 연금 저축으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노후 준비가 사실 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 네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고객님들이 대부분 이제 노후 준비가 보통 안 되시고 또는 된다고 하시더라도 은행이나 연금저축으로만 구성을 해놓으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질문을 네네.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 예금 정도의 금리 수준으로 30년 뒤 노후 생활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안 되죠.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0원 정도였는데 예. 지금 거의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가까이 하죠. 하죠. 네. 그럼 이게 30년 뒤에 과연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 정도 할까요? 아, 그러게요. 라고 했을 때 은행 적금 금리 이율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우리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그 개념이 적용되다 보니까 안전하게 은행에서 돈을 모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구매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그러니까 위험을 안고 가는 셈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인플레이션과 초금리 시대에 맞는 연금 전략 이제 그 중에서도 물가가 1년에 2%에서 3%씩 오른다고 하면 10년 뒤면 20%에서 30%가 오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1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변액연금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러니까 변액연금인데도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익의 자산의 성장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안정성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노후 설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수익 구조로 저희가 연금을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럼 아까 마지막에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변액연금보험과 인플레이션은 그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변액연금 보험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네.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변액연금 보험은 일단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형태의 연금 상품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투자 자산에 운용이 돼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게 변액연금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 일부는 뭐 사망이라든지 또는 보험 보장 기능 또는 연금의 재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여러 가지 달러 자산, 금, 펀드 등의 투자가 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산 운용이 개인이 직접 우리가 뭐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문 자산 운용사가 대신 운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운용 성과에 따라서 적립금이 변동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같이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변한다라고 해서 변액보험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 변액연금보험을 잘 활용을 하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가면 연금액도 더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좀 낮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환경에서 단순히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적금만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내 노후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변액연금보험을 설계하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변액연금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해칭하면서 그거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가입 만약에 준비를 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더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물가가 평균 2%에서 3%씩 매년 오른다고 했는데 첫 번째 변액연금 보험은 물가 상승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금리 연금형 보험이나 은행 적금은 저금리 환경에서는 되게 낮은 이율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최저 보증이 있긴 한데 현재 이제 보증금리 최저 보증 수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가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금리라고 그렇겠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사람에서는 뭔가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받아봤자 크게 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위험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반면에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달러, 금, 뭐 펀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S&P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그랬을 때는 물가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실질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좀 내가 큰 연금액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네. 연금 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가 되면 내가 나중에 혹시나 마이너스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손실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액연금보험은 장기간 월 납입금 형태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률과 관계없이 최소 연금액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 연금 보증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렇네요. 요즘에 나와 있는 최저 연금 보증액이 뭐 보험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7%에서 8%까지 웬만한 시중 은행 적금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증해주는 그래서 투자와 안정성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좀 유연한 운용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되는 대상이 펀드에다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또는 개인의 투자 기호 성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뭐 안전자산 쪽으로 채권 쪽으로나 금 쪽으로나 좀 투자 펀드 비율을 바꾼다든지 조금 더 내가 또 공격적으로 좀 투자 비용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로 좀 맞춤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바꾸는 이런 플랜들도 다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좋다고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장기 복리 효과입니다.
변액연금은 이제 짧은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네.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납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체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얼마나 일찍, 얼마나 많이 체계적으로 잘 운용했는가에 따라서 은퇴 후의 연금액 차이가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자면 네. 변액연금은 물가 상승도 커버해주고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운용에서 연금액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혹시나 투자가 안 돼서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최저 연금액을 보장해주는 최소 장치가 좀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유연한 자산 운용, 펀드 변경도 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간에 내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네네. 경우에 중도 인출 기능으로서 내가 급하게 뭐 보험을 해지한다든지 또는 급하게 뭐 또 뭐 대출을 한다든지 하실 필요 없이 중도 인출을 통해서 좀 자산 운용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은퇴 설계에 적합한 연금 솔루션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도 챙기면서 안정성을 받을 수 있는 이 밑단의 장치도 있고 유연하게 또 운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연금 이런 거 할 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뭐 좋은 점들이 더 있나요? 네, 연금보험은 이제 보통 가입하시는 고객님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연말정산 때 뭔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냐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네네. 예, 세액공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게요. 네.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장기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더 사실 중요하다고 네네네.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1인당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월 15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 더 많이 가입하면 더 많이 불어날 것이고, 그럼 이자가 더 많이 쌓일 건데 그거를 전액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면 사실 리스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크기 때문에 그쵸.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정해놓은 150만 원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비과세 혜택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해놓은 거고, 이 혜택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가 전액 면제가 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과세 방식이 아니라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세금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우리 지금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오로지 연금 비과세 혜택으로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익률 분산과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 기능입니다. 변액연금은 주식, 채권, 달러, 금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혼합해서 운용을 좀 할 수가 있고, 일정 주기마다 포트폴리오 변경이죠. 그래서 내가 뭐 몇 퍼센트씩 금에 투자, 몇 퍼센트씩 펀드에 투자, 이렇게 리밸런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내가 대비를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상품들 중에 AI 기반 자동 리밸런싱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네. 내가 어떤 펀드를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도 걱정 없이 AI가 요즘에 자동으로 다 리스크 해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시스템적으로 의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좀 경험하고 있고, 미국 우량 기업인 이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장을 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했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 미국 주식에 또 직접 투자가 어렵다, 또는 뭐 투자 주식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직 이렇게 연금 또는 내 노후 대책을 은행으로만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글로벌 우량주에 분산된 아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든지 변액연금 안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적립을 변액연금보험으로 적립을 내 노후를 적립을 해간다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통해서 10년, 20년 뒤에
나의 노후 연금 자산을 훨씬 키울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액연금보험은 세제의 효율성, 그다음에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글로벌 성장 자산 편입,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 은퇴 자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액연금 저축을, 변액연금 보험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드시는 생각은, 변액연금 보험이랑, 그럼 일반적인 연금 보험이랑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 라고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확실히 더 유리할지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판단하실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에 일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네네. 실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수령액이 가정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40대 중반 직장인이 월 50만 원씩 12년간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총 납입 금액은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먼저 연금보험, 일반 연금보험은 46세부터 58세까지 약 12년간 납입을 하고 70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재원이 7,262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공시율을 기준으로 연복리 2.5%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매년 약 314만 원씩 매년 314만 원입니다. 네. 매년 314만 원씩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30년 동안 총 받는 금액은 얼마냐? 연금 수령액이 9,761만 원입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런데 만약에 향후 금리가 공시율로 따라 움직이니까 향후 금리가 더 하락해서 떨어지면 최저 보증 이율로 연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30년간 총 연금 수령액이 7,472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많이 주네요. 네,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원금은 지켰지만 사실상 물가 상승과 생활비나 여러 가지 체감 실질 이유를 고려하면 연금액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 구조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변액연금보험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월 50만 원씩 12년 납입, 70세에 연금 조건을 했을 때 이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실적 배당형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 개시 이후에도 자산이 지속적으로 펀드에 운용되면서 연금의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서 연금이 지급될 수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최저 보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매년 연금액을 단리 8% 수준으로 최저 보증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거 굉장한 기능이죠, 사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매년 약 903만 원씩 네, 한 3배 정도 뜹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30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총 연금 수령액은 약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 같은 기간, 같은 연금 개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금 수령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물론 변액연금이라는 게 모든 동일한 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지만 네. 그래도 장기 분산 투자, 혹시나 또 마이너스를 보거나 또 투자가 잘 안 됐을 때 최저 보증 구조를 적절히 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일반 연금보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은퇴자산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은퇴의 핵심은 내가 얼마를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내가 연금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액연금 보험 실제 그냥 일반 연금 보험과 수령액 차이가 확실히 좀 눈에 띄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운영하는 것도 아까 중요하다고 해주셨잖아요. 이걸 펀드를 아무래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낯설고 내가 뭘 골라서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꿀팁, 노하우가 있을까요? 변액보험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결국 시장 상황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펀드를 선택하고 조정하고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실 꾸준히 경제에 사실 관심을 가지고 시장 뉴스와 시장 브리핑을 접하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가고 싶은지를 공부하고 정하시는 것도 네. 방법입니다. 네. 방법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꿀팁이라고 말씀드리면 AI를 그냥 활용하시면 된다. 요즘 AI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AI를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꾸준히 시장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I로 검색하시면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최고죠. 요즘에는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은퇴 설계 전략에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꼭 준비해 주셔라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네, 노후 자산은 현재 이제 우리 안정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초저금리 시대가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 역시 단순히 모으는 것을 넘어서 좀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국 보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 노후 대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봤는데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보험 닥터와 함께할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할게요. 자, 세 번째 함께할 분 인사 나눌게요. 메타리치 맵그룹의 이차영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주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오늘도 보험 유용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차영 지점장과 그러면 어떤 또 이야기를 나눠볼지 시청자분의 사연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최근에 제 주변 지인 중 한 분이 겨울철 급배수 누출, 이른바 동파 사고로 인해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리비뿐만 아니라 아래층 도배, 바닥 공사까지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우리 집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급배수 누출이나 동파로 인한 내 집 피해와 이웃집 피해를 각각 어떤 보험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 확인해야 할 특약은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봤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요즘 심심찮게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를 대줬다, 갑자기 현금 마련하느라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차영 지점장과 요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연 주변에 요즘 많더라고요. 네,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또 이런 네. 급배수 누출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내가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지금 시점에 알맞는 이 급배수 누출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나왔고요. 네. 사실상 이 급배수 누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험 특약이나 담보들에 따라서도 또 보장의 범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급배수 누출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급배수 누출 사고라고 함은 이제 배관이나 설비 등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결국에는 누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재산이라든지 건물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이 급배수 누출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주택이나 상업시설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인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배관이라던가 아니면 동파 그리고 부실한 시공이라든지 자연재해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 동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부분으로 피해가 조금 다수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고의 유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배관의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되거나 아니면 욕실이라든지 주방처럼 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조금 이런 누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유형별이라든지 장소에 따라서도 조금 심각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지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급배수 누출 사고로 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과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배수 누출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웠는데 누수, 흔히 말하는 이제 물 난리 나는 거죠, 집에서. 예. 아니면 우리 아래층에 물이 막 터졌다, 이러면 저희가 피해를 배상해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누수로 인한 사고, 피해받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험은 사실 보험의 정확한 명칭보다는 네. 저는 특약이나 담보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급배수에 대한 누출을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급배수 시설 누출 보험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 급배수 누출 선해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에서 많이 가입을 하시는 화재보험 안에 들어있는 특약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대한 담보 특약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 누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리 집 그리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내가 실질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상가에서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내가 보상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배수 누출 손해에 대한 특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이 상가 안에서의 피해를 보상하는 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우리 집에서 피해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밑에 집이 예를 들어서 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밑에 집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급배수 누출 손해의 담보 특약으로는 보상이 안 되고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보상을 해야 되는 배상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집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세라든지 네. 월세를 내줘서 내가 임대인이다라고 하시면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이 부분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 가지 특약 담보가 워낙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조금 다르고 네. 그리고 보상하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하나씩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볼까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부터 보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우리 집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전부터 시작해서 침구, 소파까지 모든 게 다 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 특약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 사실상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이 약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재물보험 그러니까 화재보험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담보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나 아니면 임대를 준 집의 피해를 보상하는 용도인데요. 네. 사실상 이 재물보험, 화재보험의 특성상 이 담보, 목적물 자체를 내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곳에 주소지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급배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서 우리 집에
도배라든지 장판, 시설 집기, 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관상에서는 수조라든지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 누수, 방수로 인한 이제 발생된 손해는 보상을 하지만 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 특약 자체가 사실은 스프링클러처럼 이렇게 내가 원치 않아도 갑자기 발생을 해서 막 물난리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분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는 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이 스프링클러로 인한 누수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더블 체킹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은 결국에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 특약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집에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다음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 집은 괜찮은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 경우 당황스러우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아랫집이나 이제 다른 집이 피해를 봤다. 이런 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집이 피해가 보는 것도 사실 괜찮지만은 않지만 그쵸, 예. 사실 이제 타인의 집에 이제 보상을 해줄 때가 사실 골치가 많이 그러니까요, 아프거든요.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상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기 그쵸,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 집이 아니라 타인의 집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돼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타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종합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안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담보특약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입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목적물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반드시 내가 이제 거주하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준 집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목적물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험사별로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만약에 피해 보상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타인의 집에 대해서는 보상이 또 가능하지만 우리 집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얘가 타인의 집에 보상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또 다시 이런 손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해야 되는 의무에서도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수를 탐지하는 비용이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시금 이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작업이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수 배관의 직접적인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 손해 방지 경감 비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네. 같아요. 공사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수리하고 내가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마루를 뒤집고 나서 다시 마루를 까는 이 작업에 대한 부분 원상복구에 대한 공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까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덮는 것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배책으로 뭐 누수라든지 이런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제외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일상생활배상 책임 이걸로 이 특약으로 우리 집 말고 그러면 내가 임대해준 집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겁니까? 임대해준 집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그래요?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언제 가입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인 게 소유, 그리고 사용, 관리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부합했을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임대를 내줬다라는 건 사실상 소유, 사용, 관리에 해당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을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는 사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앞에 가족이 붙는 경우에만 이제 동거하는 8촌 이내의 친척까지를 피보험자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상의 범위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원동기에 대한 부분은 배상 책임을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임대를 내준 집까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유, 사용, 관리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부합했을 때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결국에는 언제 가입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유, 사용, 관리 요 세 가지 기준 요소를 부합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중요하다. 시점이 중요하다는 네. 건데 그러면은 이 시점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이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고 네네네.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특약이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했느냐 아니면 4월 이후에 가입했느냐가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거주하지 않으면 시설, 소유, 사용에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있으신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준 집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이 되지 않게 되고요. 반대로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는 집의 주소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가 집을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고객센터나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저 주소지 변경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배서 작업을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안에서의 이 목적물 담보 주소지까지도 변경을 하셔야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특히 이런 급배수 누출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해야 될 때는 주소지의 목적물 담보까지 배서를 해야지만 추후에 보상을 받을 때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도 임대해준 집에 보상이 가능한 그 시기 일단 가입한 상품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임대를 한 일배책 말고도 임대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피해 요거를 더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앞서서 뭐 이제 우리 누수 사고에 대한 부분만 네네.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 누수 사고 외에도 우리가 임대를 내준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밖에 설치해놨던 실외기가 갑자기 강풍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던가 네, 그쵸. 아니면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쳤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으로는 보상이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임대를 많이 내주거나 아니면 임대한 집이 많거나 아니면 임대한 집이 조금 오래돼서 걱정이 되거나 하시면 이러한 담보특약 외에도 이제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배상 책임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네. 임대인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급배수 누출 사고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도 특별하게 임대인을 위한 보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설치해둔 방충망이라든지 실외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뭐 차량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주 중인 이 주택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누수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택 내에서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임대인도 어느 정도의 보상 책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으로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는 게 또 있네요. 이걸로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이창희 지점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 봐야 된다. 네, 아무래도 이 극배수 누출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단어도 너무 어렵고요. 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눈에 조금 보기 쉽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네네. 일단은 누수 유형별 보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예.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일단 누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요. 먼저 우리 집의 장판이나 가전이나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한 침수 손해에 대한 부분은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특약이라고 하는 이 화재보험에서 담보특약을 가입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랫집에 이 누수로 인해서 뭐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뭐 침수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시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 급배수 누출 손해에 대한 보험이 없어라고 하셔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도 일부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의 공사들에 대한 부분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안에서도 손해방지 경감 비용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무엇보다 이제 추워지는 겨울철에 동파 사고라든지 누수 사고를 조금 대비하시기는 무엇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차영 지점장과 함께 급배수 누출 사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걸 대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점장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